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 제5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북 협상을 통한 개성공단 위기 극복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시사점을 도출해보고 향후 남북 협상에서 참고할 점을 살펴보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강우입니다. 소속은 현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경력은 제가 통일부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 등을 역임하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협상 사례와 관련된 당국 간 회담의 수석대표 또 경험을 하였고, 또 대표도 맡은 경험이 있어서 오늘 보다 생생한 경험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저서로는 개성공단 운영 실태와 발전 방안, 개성공단 운영의 교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2017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개성공단 사업 주요 경과, 개성공단 남북 협상 채널, 인데 요 1번, 2번은 제가 사례 설명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 차원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협상 사례 1, 개성공단 특혜 철회 파동, 또 협상 사례 2,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성공단 사업의 주요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8월 22일 개성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합의서는 우리 측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아태평화위원회, 또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3년 6월 30일에는 1단계 착공식이 있었고요. 2004년 12월 5일 개성공단 첫 제품이 생산되었고, 2007년 6월 25일에는 개성공단 본단지 2차 분양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개성공단의 마지막 분양이 되어버린 건데요. 총 222개 기업에 분양이 되었고, 실제 125개 기업이 입주했었습니다. 또 2008년 12월 1일에는 북측이 우리 측의 전단 살포물을 문제 삼아서 통행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른바 12.1 조치라는 겁니다.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인원의 체류인을 축소하였고, 당시 1200명에서 880명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또 개성관광, 당시에는 일일 관광이 이제 개성의 박연폭포, 어떤 선죽교 이런 데서 일일 관광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개성관광도 중단되었고, 또 문산에서 봉동까지 우리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화물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열차도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2009년 3월 30일에는 북측이 우리 근로자 1명을 응유하였습니다. 우리 근로자가 북체제를 비난했고 탈북을 책동했다는 그런 빌미를 따라서 응용하였습니다. 2009년 4월 21일에는 우리가 오늘 사례 1로서 살펴보게 될 개성공단 특혜 철회를 북측이 통보하였습니다. 2010년 3월 26일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함 폭침 사태가 있었고, 이로 인한 524 조치로 개성공단의 신규 투자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2013년 4월 8일에는 북측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키고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이후에 2013년 9월 16일 재가동될 때까지 약 5개월여 동안 개성공단이 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례 2로서 살펴보게 될 사례입니다. 또 2016년 2월 10일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고, 그 중단된 이후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중단된 상태에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 협상 채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급 수준에서는 남북 장관급 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채널은 남북 관계도 함께 개성공단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채널이었고, 당시 개성공단 사업은 계약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추진할 문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경제협력 사업하고 같은 입장에 있었고, 정부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개발업자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해서 개성공단 개발이 진척이 없자 북측은 우리 남측 당국이 책임지고 개발 좀 해달라 이렇게 개입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자로 참여하게 되었고, 남북 당국이 직접 협의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음 채널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채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성공단 현지에서 일상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매일매일 협의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전기, 용수 등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문제, 또 공장을 건설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문제, 출입, 체류, 노무, 임금 등 공단 운영에 관한 문제, 인력 공급, 투자 유치, 홍보에 관한 문제, 하여튼 개성공단 전반적인 문제를 매일매일 협의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우리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주로 남측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북측은 관리위원회 안에 협력부라는 부서를 두어서 총국, 중앙특구개발제도 총국 인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래 사진은 개성공단 현장에서 남북이 협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매일 이제 남북한 협의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전방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오늘 사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채널입니다. 이것은 개성공단의 현행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구성되는 당국 간 협의 채널입니다. 북측의 특혜 철회와 관련해서 4차례 회담이 개최되었고,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과 관련해서 7차례 회담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후 당국 간에도 상시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6차례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도 통일부에 있을 때 2014년에 남북 공동위 남측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위원회는 중국과 싱가포르 간에 공동 개발되고 공동 운영되었던 중국의 소주공단, 소주공업원구라고 하는데요. 소주공단의 연합협조이사회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중국, 싱가포르 간의 연합협조이사회는 상당히 각국에서 부총리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급으로서 급이 낮아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협상 사례 1번, 개성공단 특혜 철회 파동입니다. 2009년에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개요를 살펴보면, 개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용어와 관련해서 남북 회담에서는 서로 북한, 남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북측, 남측 또는 우리 측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관련 중대 문제를 통지할 것이라며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당국 간 접촉을 4월 16일 제기해 왔습니다. 4월 21일 제1차 접촉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 4차례의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북측은 사실 개성공단 특혜 조치 전면 재검토를 이 과정에서 통보를 하였는데, 그래서 개성공단에 상당한 위기가 조성이 되었고, 개성공단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측은 그들의 개성공단의 저임금
또 싼 토지 임대료 등이 모두 이제 남측에 부여한 특혜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거 특혜를 철회한다고 하면서 통보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1단계 100만 평에 대한 50년간 토지 임대료로 1,600만 불을 우리가 주고 다 이제 끝난 이야기인데 이것을 5억 불로 인상을 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음은 토지 이용료 유예 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토지 이용료라는 것은 일종의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성격인데요. 말하자면 세금을 10년 동안 유예를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6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또 당시 임금이 월 71달러였고 뭐 매년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월 300달러로 인상을 하고 매년 10 내지 20% 인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숙소를 건설해달라, 타가소도 건설해달라, 출퇴근 도로도 건설해달라 이런 요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4차례의 당국 회담을 했고 그 결과 북측이 더 이상 자기들이 특혜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주장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례가 일단락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당시 북한은 왜 이렇게 특혜를 철회하겠다고 이렇게 했는지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해 2008년 12월 1일에 북측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측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서 개성공단의 출입을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30일에는 우리 측 근로자 1명을 억류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09년 4월 5일에는 북측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의 의장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발표된 지 3일 이후 2009년 4월 16일 개성공단은 우리 측에 특혜 철회 조치를 통보해 왔습니다. 2009년 5월 25일에 제2차 핵실험을 했고 이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쭉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북측은 강화되고 있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반발하여 개성공단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 측은 억류적인 우리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원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북측의 접촉 제의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회담이 진행된 회담 경과를 쭉 보면은 우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측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당국간 접촉이 4월 21일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 당국간 접촉이라 했는데 접촉은 보통 이제 구체적인 또 실무적인 사안을 협의하는 그런 만남을 말하고 또 접촉은 우리 그 고위급 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이런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 또 어디서 누가 수석 대표로 회담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을 접촉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담하고는 좀 틀린 개념입니다. 이 당권 접촉이 4월 20일 개최되었는데 대표단은 우리 남측 수석 대표는 통일부의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과 대표 임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북측은 수석 대표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부총국장 대표 임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접촉 장소는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경협회비사무소에 있었습니다. 남북경협회비사무소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2020년에 아마 김여정이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고 폭파한 그런 건물입니다. 이 접촉에서 쌍방 입장을 살펴보면 남측은 당연히 이 남북 간 합의사항 무효 선언을 철회하라, 또 억류 근로자 신병을 적극적으로 인도하라, 개성공단 출입 체류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 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이 필요하니 당국 간 회담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북측은 간단하게도 특혜 조치 전면 재검토해야겠다. 또 우리가 측이 제기한 근로자 신병 인도 문제는 이번 접촉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하면서 논의를 회피하였습니다. 결과는 결국 접촉이기 때문에 크게 심도 있는 어떤 토론은 없었고 상호 입장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또 차기 접촉을 가지기로 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또 차기 접촉을 가지기로 했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그 제1차 당국 간 실무회담이 6월 11일 날 개최가 되었습니다. 당국 간 실무회담이다 이렇게 되는데 실무회담
또는 고위급 회담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거는 수석 대표가 장차관급 이상이면 고위급 회담, 또 실국장 이하이면은 실무회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측이 접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측이 이제 조속 간 회담을 개최를 요구했고, 북측이 총국을 통해서 6월 11일 날 회담 개최를 제의해 왔습니다. 수석 대표 회담 장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당원간 접촉과 동일하고 오전 오후에 각 한 차례 전체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담에서 보통 전체 회의에서는 모든 그 회담 대표들이 다 참석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대표 접촉, 수석 대표 접촉 이런 걸 통해서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보통 회담이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쌍방 입장을 살펴보면 남측은 북측이 주장하는 법규 및 계약을 재검토하는 문제는 당사자인 개발업자와 기업과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이고, 사실 이 북측이 제기하는 뭐 토지 임대료를 5억 달러로 올려달라, 임금을 300달러로 올려달라 하는 것은 이 개발업자와 또 우리 또 임금은 기업과 이렇게 협의해서 해결할 성격이고, 당국이 임금하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임금과 이런 또 토지 임대료 이런 것들을 뭐 조정한다는 게 상당히 성격이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단 당사자 간에 협의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거죠. 다음 이제 근로자는 즉각 석방해야 된다. 출입 체류 제한 조치도 철회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북측은 1차 당국 간 회담은 자기들이 특혜 조치를 재검토한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많이 할애했습니다. 우리 남측이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있고, 또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PSI에도 전면 참여하고 있고, 남측 기업은 수억 달러를 이익을 보는데 우리 북측 근로자 임금은 매우 낮다 하는 그런 불만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료 사용료 임금 등을 구체적 요구 수준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임대료를 5억 달러로 인상하는 문제부터 회담에서 협의하자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앞에 말씀은 그 군사훈련 PSI에 전면 참여한다 이렇게 됐는데, PSI라는 것은 그때 당시 확산 방지 구상이라 해서 2009년도 우리도 정식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상에서 WMD 대량 살상 무기죠. 대량 살상 무기를 수송하는 것으로 오심이 가는 선박이 있을 경우는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선박을 수색하고 납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 1차 당국 간 실무회담 결과는 사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차기 접촉을 6월 19일 가지기로 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제2차 당국 간 실무회담이 이제 6월 19일 날 개최되었는데, 우리 측은 이때 많은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우리 남측 입장을 보면은 우선 개성공단 발전 3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규범이 확립돼야 된다. 경제원리가 추구돼야 된다. 또 미래지향적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기조 발언을 40페이지 이상 많이 준비해서 북측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과 남이 제3국의 공단을 공동으로 시찰하자. 서로 선진화된 공단들을 살펴봐야지 우리도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견지에서 공동 시찰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가 기조 발언문의 그 사안별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토지 임대료 문제는 토지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50년 임차로 1,600만 불 이미 다 지급을 완료했고 끝난 문제다. 소급은 어렵다. 그런 입장이고, 임금도 개성공단 노동규정 제25조에 따라서 연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연 10%, 20% 이런 인상은 어렵다 하는 거고, 다만 개성공단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저임금인 것은 맞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에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는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토지 이용료는 역시 또 개성공단 부동산 규정 제15조에 따라서 임대차 계획을 맺은 날, 임대차 계획은 2004년 4월 13일 맺었는데 로부터 10년이 다 난 다음에, 즉 2015년부터 부과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북측은 자기들이 하던 기존 입장, 정치적인 그 입장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별다른 진전 없이 7월 2일 다음 차기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회담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 제3차 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쌍방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이래서 실제 다음 회담 일정도 합의도 없이 종료되어서 사실은 당국 간 실무회담이 기약 없이 이제 중단된 그런 상태가 지속됩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그때 당시 회담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삼청동에서 버스를 타고 저 개성공단까지 가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회담을 하고 또 오후에는 퇴근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형태로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효율적인 회담 모델을 제시한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사진을 보시면 우리 대표단들이 파주에 있는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이제 내려서 그 출입사무소를 통과해서 개성공단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약 없이 실무회담이 종료되었는데 실무회담이 중단된 이후의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8월 20일 날은 북측이 출입 통행 제한 조치를 해제하였고 8월 31일에는 우리 근로자를 석방을 하였습니다. 응유 137일 만에. 또 우리가 2차 회담에서 제기한 해외공단 남북 공동시찰도 이루어졌는데 2009년 11월 25일에 북측이 호응해 왔고 12월 22일에서 22일까지 10일간 합동시찰이 진행되었습니다. 남북 각 10명으로 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었고 중국의 청도 소주공업원구 심천경제특구를 시찰하였고 베트남의 옌퐁공단을 시찰하였습니다. 이 옌퐁공단에는 우리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그런 공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찰을 마치고 나서 개성에서 공동시찰 평가회의를 이렇게 개최하였습니다. 이 평가회의에서 중단된 제4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2010년 2월 1일 개최키로 이렇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공동시찰에서 그 공장을 같이 시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공동시찰 과정에서 각종 브리핑을 받고 또 서로 협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바에 따라서 제4차 당국 간 실무회담이 2010년 2월 1일 날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4차 당국 간 실무회담에 저도 이제 당시 그 과장으로 있을 때 회담 대표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공동시찰평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개성공단의 통행, 통신, 통관, 이른바 3통 문제와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통행은 전자출입 체계를 구축하고 1일 단위로 통행이 실시되어야 된다. 당시는 30분 단위로 이렇게 통행을 실시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출입하는 문제,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30분 단위로 하다 보니까 5분 늦으면 3일 기다려서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아주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일 범위 내에서는 시간의 구애 없이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1일 단위 통행을 실시하자는 거고, 통신은 개성공단의 인터넷도 이동통신도 안 됐기 때문에 인터넷도 개통하고 이동통신도 개통하자. 통관도 전수조사 방식에서 샘플링 방식으로, 선별조사 방식으로 간소화하자, 이런 내용이고, 근로자 숙소도 우선 필요하기는 한데 우선 소규모로 건립하여서 시범적으로 운용해보자 하는 이런 입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북측은 삼통 문제 개선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하면서도 삼통은 북측의 군부 소관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실무회담을 열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성공단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고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측도 북측도 불가피하게 군부가 이걸 주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회담 4차 당국 간 실무회담 결과는, 자, 그렇다면 남북 군사 실무회담을 우선 열어서 삼통 문제를 협의하고 숙소 건설과 임금 문제는 계속 우리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서 협의해 나간자 하는 식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2010년 3월 2일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성과 없이 종료되었고,
뭐 아시다시피 이후에 한 20여일 이후에 천안함 폭침 사태가 발생함으로 해서 개성공단 당국 간 회담도 모두 중단되었고, 이때는 뭐 개성공단 당국 간 회담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가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 제가 수석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북측은 리성권이 수석 대표로 그때 나왔습니다. 현재는 북한의 북측의 그 통일전선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4차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더 이상 특혜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주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혜 조치 철회 파동은 일단락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네, 이번 사례가 주는 시사점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합의서가 없이도 모든 그 사안이 종료된 건데요. 그래서 합의서 없이도 좋은 결과가 도출이 가능하다 하는 점이고, 또 합의서 체결에 연연하지 않고 여유있게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시사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에서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258건의 합의서가 많이 채택되었지만 이행 실적은 극히 저조하고, 이 원인은 회담 일정에 쫓겨서 서로 합의서 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무리한 막판 합의를 하고 어떤 무리한 북측의 요구를 수행한 결과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이행할 수 없는 그런 국면에 되었다. 이게 큰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 협상 사례로 반면교사를 삼아서 반면교사를 삼아야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서 협상할 필요가 있다. 진정성이 실리면 북한은 늦더라도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성공단 발전 3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에 따라서 협상을 했고, 북한은 회담 중단 이후에 자체적으로 응유자를 석방하였고 출입 체류 제한 조치를 철회하였는데, 이것이 우리가 회담 과정에서 계속 줄기차게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창의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해외공단 남북 공동시찰을 제안하고 성사시킴으로써 북측의 태도 변화, 견인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는 점이고요. 자료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논리로 또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저희들도 중국, 베트남 등 해외 공단의 임금이나 토지 임대료, 생산성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서 기조 발언문에 40페이지 이상 되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다 반영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북측은 사실 기조 발언문 40페이지 이상 읽으려면 그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기조 발언이 너무 길어서 항의하기도 하였고, 그렇지만 뭐 내용은 다 수긍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특이사항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회담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출퇴근 방식으로 회담을 진행하여서 효율적인 남북회담의 모델을 어떻게 제시를 하였다 하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개성공단까지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였고 1박 2일 등 회담 일정에 맞춘 심야 협의 이런 거 없이 그런 관행들을 개선했다는 점이 들 수 있겠고요. 또 회담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는데 그 음성이나 화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생방송하는 느낌이 들어서 회담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협상이 어려운 그런 현실이다. 앞으로 회담 대표가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사실 뭐 이번 회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회담에서 다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회담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첫 번째 사례 강의는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사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